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자리 잡았는데요. 기술, 문화, 그리고 삶의 질까지 눈부신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11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과연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그 친구,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한국에서의 추억과 함께 급변한 서울을 다시 마주한 그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따뜻함과 놀라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토마스라고 합니다. 2009년에 한국에서 4년간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덕분에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살아왔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는 한국에서 3년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도 한국은 이미 많이 발전된 나라였는데 이번에 11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또 한 번 크게 발전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나라에서 살아봤지만 사실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는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 시절 미국에서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너무 속상했지만 왜 하필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도 있었죠. 생소하고 먼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서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특히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학원에 다니며 공부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2009년의 한국은 제 기억 속에서도 특별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박하면서도 호기심이 많았고 수줍음을 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대학은 미국으로 진학했는데 미국에서도 한국 친구들의 활기차고 에너제틱한 모습이 종종 그리웠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좀 더 차분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느꼈던 그 활기와 역동성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죠.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녔다고 말하면 대부분 노스코리아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고 거기 위험한데 괜찮았어?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전쟁 위험 지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요즘 미국의 분위기는 1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흥민, BTS 같은 한국의 세계적인 인물들이 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 같은 한국 콘텐츠가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미국 친구들이 먼저 한국에 대해 물어봅니다. 심지어 한국에 가서 블랙핑크 봤어?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블랙핑크가 데뷔도 안 했을 때야 라고 웃으며 대답해줍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걸 보니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싶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아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지만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그곳에서의 삶이 자주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역시 여러 나라에서 생활해 보셨지만 한국을 가장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한국이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11년 전에도 인천공항은 이미 세련되고 멋진 공항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지하철이 없었죠. 밤늦게 도착하면 비싼 택시비를 내거나 차가 막혀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직통으로 가는 지하철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편리하긴 했지만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인천에서부터 보이던 풍경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국제학교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인천은 거의 허허벌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 인천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변화된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은 제가 기억하던 대도시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11년 전에 서울도 번화한 도시였지만 이번에 본 서울은 그야말로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솟아있는 거대한 스카이라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시의 규모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더라고요. 새로 들어선 고층 빌딩들은 단순한 오피스 공간을 넘어 고급 아파트와 문화 공간까지 아우르는 복합용도의 경이로운 건물들이었습니다.
마치 도시 속에 또 다른 작은 도시가 생긴 것처럼 각 건물이 독립된 공간으로서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죠. 저는 거리를 걸으며 목을 쭉 빼고 현대적인 마천루를 올려다보면서 경외감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고층 빌딩들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다소 딱딱하고 투박한 느낌의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면이 유리로 덮인 세련된 고층 빌딩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졌지만 동시에 추억 속에 남아있던 친근한 도시 풍경에 대한 그리움도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홍대에 있는 호텔에 짐을 풀고 제일 먼저 백화점을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부탁한 물건이 있었거든요. 서울에 먼저 출시된 제품이 있어서 사다 달라고 하셨죠.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이 1차 발매국일 텐데 이번에는 서울이 1차 발매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더 현대 서울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백화점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죠. 더 현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백화점의 우아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된 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너무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예약을 안 해서 안타깝게도 입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 채광과 탁 트인 공간을 보며 고급스러움과 매력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공간은 현대 미술 작품과 세련된 가구로 꾸며져 있었고 이는 서울이 디자인과 미학면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제가 둘러본 각 층은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어요. 마치 갤러리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조명부터 공간의 레이아웃까지 모든 디테일이 쇼핑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섬세하게 설계된 것 같았어요. 디자이너 패션부터 최신 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섹션을 돌아다니며 정교하게 배열된 제품들을 감상하다 보니 서울의 리테일 공간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더 현대 서울은 단순히 쇼핑 공간을 넘어 서울이 현대성과 럭셔리를 포용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명품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이었어요. 명품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줄이 바닥을 가로질러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울에서 이렇게까지 명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 않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이 명품과 패션의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서울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나? 하고 생각했죠. 미국에서 지낼 때보다 서울거리에서 더 많은 명품 가방을 본 것 같기도 했어요. 진짜로 한국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걸까요? 그렇지만 한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 동안에도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지내던 때 눈이 많이 왔었는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숙소 앞에 눈을 깨끗하게 치우시는 걸 봤어요. 그건 저희 숙소 앞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길거리에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책임감은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의식도 많이 향상되었고 특히 외국인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11년 만에 서울에서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향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과거 수없이 많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던 한국 전통주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주와 안주를 곁들이며 추억의 이야기와 웃음을 나눌 계획에 마음이 들떴죠. 서울에서 우리의 우정이 꽃피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에 추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울의 익숙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저녁 무렵의 서울 풍경과 소리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분주한 거리, 북적이는 인파,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음식 냄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서울이 함께했던 역사 속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저녁거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감정과 여전히 생동감 넘치는 현재의 감정이 한데 얽히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익숙한 거리와 새로운 변화를 동시에 느끼면서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그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만날 선술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느껴지는 친숙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은은한 조명,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즉시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늘 보던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친구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끈끈한 우정의 정을 나누며 포옹했고 마치 시간의 흐름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이 순간만큼은 마치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소주 한 병을 시키고 김치와 고기구이 그리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소주를 한 잔씩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서울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PC였습니다. 예전에는 종업원을 불러 직접 음식을 주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메뉴판으로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처음엔 다소 낯설었지만 동시에 놀랍고 유쾌한 경험이었어요. 서울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 선술집은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고 주문을 받는 시스템은 서울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버가 테이블에 태블릿을 올려놓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태블릿을 집어들었을 때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뉴는 고해상도의 이미지와 여러 언어로 된 설명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죠. 스크롤을 하면서 요리와 음료를 탐색할 수 있었고 각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종이 메뉴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보한 시스템이었죠. 특히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메뉴가 잘 구성되어 있었어요. 메뉴 사진과 다국어 설명 덕분에 더 이상 메뉴를 주문할 때 어려움을 느낄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디지털 주문 시스템은 맥도날드 키오스크 정도였는데 이 선술집의 시스템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주문하는 경험은 과거 종업원을 불러야만 했던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뉴를 스크롤하며 탐색하고 간단한 터치로 주문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메뉴를 탐색하면서 우리는 이 디지털 시스템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평소에는 주문하지 않았을 메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이 시스템에 익숙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이 주방으로 전송되고 따로 종업원을 부를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빠르게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 새로운 디지털 주문 방식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끌벅적하고 소란스러운 한국 전통 주점에서 종종 발생하는 의사소통 오류의 가능성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건배를 위해 잔을 들고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자 건배라는 외침이 주점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부드럽지만 도수가 높은 소주는 제가 대학에 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마셔본 술이었는데 다시 마셔보니 그 맛이 여전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무척 신이 났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변했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그대로여서 더 기뻤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환대, 친구들과 나누는 식사의 즐거움, 그리고 소주의 익숙하고 편안한 맛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서울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에서 진정한 소통의 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지냈든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이 우정이 서울이라는 도시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로 남을 것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11년 만에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를 걷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다채로운 머리 색깔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검정이나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색깔의 머리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거닐며 저는 대담하고 화려한 머리 색깔들에 매료되었습니다. 밝은 파란색, 생생한 분홍색, 진한 보라색, 불같은 붉은색이 차분한 파스텔 톤과 조화를 이루며 거리 곳곳을 물들였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조가 전시된 듯했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헤어 컬러를 통한 대담한 표현은 뉴욕의 패션 트렌드와 미용 규범을 연상케 하며 개인의 표현과 창의성을 점점 더 포용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의 문화적 태도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개성을 존중하고 축하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보수적인 규범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는 머리 길이까지 엄격하게 단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자유롭게 머리를 기를 수 있고 색깔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많이 개방적이 됐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머리 색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1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검정색이나 무채색 옷을 입고 다녔지만 이제는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점점 더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11년 만에 저는 또 하나의 큰 변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카페 문화의 확산이었습니다. 11년 전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작은 일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의 구석구석, 거리마다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고풍스러운 독립 커피숍까지 각기 다른 매력과 분위기를 자랑하는 카페들이 넘쳐났습니다. 일본에서 카페 투어를 하기 위해 서울을 찾는다는 농담이 실제로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지역 중 하나인 성수에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는데 성수거리를 걷다 보니 정말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팝업 스토어들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카페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카페의 숫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양성과 창의성이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줄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각양각색의 독립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표준화된 세련된 디자인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독립 카페들이었어요. 도시의 한 구석에서 빈티지 한국 영화를 테마로 한 독립 카페를 발견했는데 그곳은 정말 독특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는 고전 한국 영화 포스터와 기념품들로 꾸며져 있었고 마치 한국 영화의 황금기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카페의 구석구석에서 각각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그곳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대형 체인 카페들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아늑하고 매력적인 공간이었어요.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다가왔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테마와 개성을 가진 독립 카페들은 단순한 사업체를 넘어 서울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카페들은 서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며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어요. 서울이 이제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1차 발매국이 된 것도 한국의 이러한 발전과 변화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독창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익숙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들은 노란색 간판을 가진 카페들인데 컴포즈 커피나 메가 커피 같은 곳이 바로 그 예죠. 이 카페들은 1리터 아메리카노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노란색 간판으로 쉽게 눈에 띕니다. 노란색 간판이 이제는 서울거리에서 큰 사이즈의 커피를 의미하는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카페들은 회사원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을 넘어서 만남의 장소이자 업무 공간으로 기능하며 번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의 카페 문화는 이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고 이는 이 도시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오후 북적이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과서, 노트북, 메모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마치 지식과 학문에 대한 깊은 몰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장면은 저에게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사람들은 지식과 학문적 수월성을 중시했고 그 열정은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덕목이지만 정작 한국인들 자신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낮고 기초 상식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 점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었어요. 11년 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을 5,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격이 9,000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셈이죠. 외식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외식하는 것이 예전보다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은 여전히 훌륭했고 그 맛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재미있는 점도 있었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공깃밥은 여전히 1,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공깃밥 가격이 1,000원을 넘는다고 하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음식들이 오른 걸 보면 이해는 되지만 공깃밥만큼은 변함없이 저렴한 가격을 지키고 있었어요. 반면에 김밥은 5,000원이 넘었고 이젠 김밥에 라면까지 사 먹으려면 꽤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식당에 들어가면 신기해하는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반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더군요. 한국 사회가 많이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만원인 객차 안을 둘러보니 거의 모든 승객이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1년 전의 지하철 풍경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승객들 간의 대화가 오가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교차하던 활발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몇 번은 부딪힐 뻔하기도 했죠. 한국이 데이터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 환경이 잘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 것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예전과 비교해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시민적 책임감이 강한 나라로 성장해왔고 이제는 그 모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러면서 문득 오늘날 한국인들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지만 이제 한국도 세계 속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갖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찾은 서울은 저에게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활기찬 변화를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를 경험하는 것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이번 서울 여행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끊임없이 변화하고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도시를 탐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실체라는 것을 깨달았죠.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듯했어요. 서울을 돌아보며 한편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와 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지만 서울처럼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정신을 받아들이며 진화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1년 만에 서울을 다시 찾은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토마스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변화를 체감하는 동시에 여전히 따뜻한 한국의 모습도 발견했다고 해요.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공깃밥 가격은 그대로인 게 신기했다는 점부터 길거리에서 다양한 헤어 컬러와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카페 문화의 급성장까지 말이죠. 무엇보다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조금 아쉬웠다고 하네요. 하지만 서울은 여전히 활기차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도시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